네, 반갑습니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매년 마지막 주 주말만 되면은 핫한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핫한 영상을 늘 만들어주고 계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회자를 또 만드실 겁니까? 사실 저희 네. 매월 네. 마지막 주 때 이제 항상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찾아오는데요. 그럼 예. 그 월에 이제 핫한 이슈들을 가져와요. 그러면 오늘 가져온 주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진짜 누구나 예상했었을 그 주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이게 준비해 보았고요. 2월 달에 제일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지금 서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급변하고 있고 지금 네. 지금 해제가 된 지 이제 2주잖아요. 2주 딱 됐죠. 네. 2주 사이에 음. 진짜 집값들이 완전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미쳤어 진짜. 네. 참.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 잘 체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은 완전 지금 불장 초입 느낌 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는 데 되면 지금 돌고 있긴 해요. 그렇죠. 하지만 네. 지역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게 지금 하루하루 느껴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2부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어떤 사항이냐 이제는 한번 이런 내용들도 다뤄볼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바로 내국인 역차별 관련된 사항인데 이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의견 개진하실 때 그런 의견들을 좀 같이 좀 보태서 개진해 주시면은 아마 위에서 정책 만드시는 분들도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제가 타이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엉터리 부동산 규제, 내국인 예. 역차별부터 해결하자라고 했어요. 좀 세게 잡아보긴 했는데 네.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내용 먼저 가져와 보았어요.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 투미TV 그리고 빠숑의 세상 닭사기에서도 한번 올라간 적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1월 때 1월 제가 때. 정말 핫한 주제로 가져왔었던 다주택자 이제 주택 간주 임대료 바뀐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2025년도 1월 달 세법 개정안 중에서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기존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간주임대료 이제 납부해야 된다라는 사항이고요. 맞아요. 이 사항 관련해서는 좀 짧게 뭐 요약 복습하도록 하자면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였는데 이 사항을 바꾸겠다. 어떤 식으로 2주택자도 고가주택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이라고 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2주택자도 전세를 나왔을 때 세금을 걷겠다 라는 사항이고요. 그렇죠. 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전세보증은 총액에서 3억을 빼고 60% 곱한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 3.5%를 곱한 금액이 일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소득이 있었다고 간주하는 금액입니다. 이자를 좀 이율을 3.5% 해주면서 그러기 좀 그때 본인들은 받아가면서 맞아요. 사실 지금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그 우리 있잖아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리 바로 내리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날 내려요. 맞아요. 야, 마치 기름값과 같아서 네. 대출 금리는 바로 안 내려주면서 오히려 올리지. 근데 야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리는 어떻게 그날 내릴 수가 있냐? 나 진짜 더군다나 황당해. 어제 딱 기준금리 또 한 번 낮췄잖아요. 네. 25bp 또 낮췄는데 네. 지금 예금금리는 뭐 2%대 찾기가 이제는 좀 어려울 정도로 네. 참고로 적금금리는 예금금리 다릅니다. 네. 어서 적금금리 보고서 아직 2% 후반 3 이러면 안 돼요. 네. 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제가 그럼
안 그래도 말 나온 김에 여담이지만 저 일전에 이 간주임들을 얘기했었을 때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아 이거 부당하다, 이 네. 전세금이 올라간다 얘기하는데 누가 저도 생각 못했었던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였죠? 우선 첫 번째로는 빠숑님 얘기한 것처럼 아니 우리가 은행에 예금에 넣어놔도 3.5%를 못 받는데 아니 왜 3.5% 정기예금 이자율을 받는다라고 하느냐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었고요. 예. 그 다음 포인트는 이중과세다. 이중과세지. 맞아. 예. 왜냐면 애초에 이 간주임대료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내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냥 내가 전세 보증금 10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기가 되면 돌려주는 돈이지 네.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보증금을 갖다가 은행에 넣어놨었으면 돈을 벌었지 않겠냐. 그렇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어떤 활동들을 했을 거다라고 간주를 해서 추정도 아닙니다. 추정이었었으면 우리가 반증하면 이게 부정할 수 있는데 그냥 간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법에서 말하는 추정과 간주의 차이인데 아무튼 그렇게 보면서 세금을 걷는 건데 근데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내가 이 보증금 10억을 가지고서 투자를 돌렸어. 아니 은행에 진짜 넣어서 소득이 나왔어. 그럼 이자 소득세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15.4%. 더군다나 내가 뭐 연 2천만 원 초과해. 금융소득이 높으면 종합소득세를 합산돼서 내 세율에 따라서 30 몇 %든 더 많이 납부할 거 아니에요. 아, 이중과세가 아니라 삼중과세네. 네. 그런데 이거를 예, 예. 보증금 가지고서 이렇게 세금을 떼가면 이건 네네. 이중과세 아니냐. 예. 말 그대로 내가 보증금 가지고서 부동산 투자를 했어. 그렇죠. 수익이 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 낼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를 했어.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요즘 핫하니까 미국 주식 투자했으면 또 주식에 대한 세금 또 납부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뭔가 수익이 있었으면 세금 낼 텐데 왜 나오지도 않은 그냥 단순히 미실현 이득 정도가 아니라 없는 소득을 가지고서 세금을 걷느냐? 네. 이거는 이중과세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 보고 아 이거는 그러네 맞는 말이네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해서 일전에도 설명드렸을 때 그래서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야? 얼마야? 해서 한번 계산해드렸었는데 네. 내가 보증금이 12억이다. 네.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라 하니까 12억이라고 하게 되면 월 16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없지만 네. 있는 것으로 보고서 네. 동일하게 매월 160만 원씩 소득을 받는 사람과 동일한 세금을 걷겠다. 그리고 내가 전세 보증이 20억이면 월 300만 원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소득을 걷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전의 내용들은 이러면 사람들이 점점 전세를 덜 놓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희소해진 전세 매물에 수요들이 쏠리면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월세화가 되면서 월세 내는 세상이 과연 좋을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화두를 좀 던져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몰랐었던 사실들을 말씀드렸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단순히 이게 전세 폭등, 월세화 여기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국인 역차별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라고 달아주시는 댓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 떠들어도 CR도 안 막혔었는데 이제 요즘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 같다 보니까 이런 부당한 사항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메인 주제로 가져온 것인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내국인 역차별을 막아라가 주요 골조입니다. 그러면 네. 웬 내국인 역차별?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주택수를 묶는 이 세대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예정처럼 가면 안 되고 깨야 된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세법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확하게는 세법상으로는 내국인, 외국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네. 세법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단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거주자라고 하게 되면 일명 183일, 즉 6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년 이상 거주했었으면 한국 국적이 있고 없고로 차별을 하지 않고요. 그냥 거주자로 보면서 세금을 부과하고요. 네. 비거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뭐 183일 내에 뭐 한국에 없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 그럼 비거주자로 보고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이 없어도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요. 그럼 거주자로서 똑같은 혜택 받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네. 그리고 비거주자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국인이든 이제 한국인이든 그냥 외국에 오랫동안 있으면 비거주자로서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거주자다라고 했었을 때 차별이 있을까요? 비거주자한테 네. 야 너는 뭐 한국 국적 여부를 떠나서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뭐 한국 부동산을 사 하면서 뭔가 장벽을 세우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겠죠? 네, 없습니다. 없으니까. 네. 어우씨, 그럼 뭐 그냥 외국인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럼. 네. 거주자든 비거주자 상관없는 네, 거잖아. 예. 어쨌든 그런 건 오. 없어요. 그러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왜 굳이 설명한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혜택은 주진 않아요. 아, 혜택은 주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차별, 아니면 뭔가 중과 이런 거는 없지만 네. 혜택을 주진 않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혜택이 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는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네. 아까 국내 세법은 내국인,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인이 한국에 네. 몇 년 살았어.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좀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요. 뭐 그게 예. 뭐 차별을 주진 않는다. 아무튼 한국 세법 자체는 그냥 거주자 비거주자의 기준만 있을 뿐이지 그냥 외국인은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차등을 주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앞으로는 그냥 외국인, 한국인, 뭐 아니면 내국인 이런 식으로 얘기할 테니까 김지경 소장 뭐 모르고서 뭐 183일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개념 저 알고 있으니까 괜히 클레임 걸지 말라고 미리 설명드리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금별 주택수 기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거는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세대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3주택자죠. 네. 3주택자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면 30%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 3구랑 용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죠. 네. 한시적 중과 유예가 언제까지? 2026년도 5월 9일까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안심하고 있어도 되나요? 더구나 나는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포구나 성동구도 막 뛰어 올라가요. 그럼 여기 다시 마용성 조정 대상 지역 묶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다주택자로 오면 중과세를 붙일 수 있다더라 라는 부분 일단 알고 계시고, 이게 자녀가 세대 기준이라는 거를 많이들 헷갈려하는 거는 독립세대주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단순히 자녀가 네. 자취를 해요 그런 건 안 되고요. 만 30 소득 혼인 셋 중 하나를 충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주거 공간을 갖췄을 때만 독립세대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결혼도 했고 만 30도 넘었고 소득도 있는데 아빠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세대 원이에요. 네. 독립세대주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주택수는 다 합산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참고로 제가 취득세는 따로 안 적어놨는데 취득세도 양도세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뭔가 애 앞으로 사주고 싶다 하더라도 독립세대주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를 사줄 수가 없다. 네. 취득세 중과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도 취득은 항상 같이 가지는 것 같아.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 종부세는 어떻게 가느냐? 인별과세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렇죠. 인별과세다 보니까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율이 중과세율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는 일단 인별로는 각각 한 1주택씩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일반 세율이 들어간다. 즉 중과세율이 아니다 라는 거죠. 아빠 혼자서 세 채를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종부세 중과가 될 텐데, 근데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공제만 좀 달라지는데요. 여기 공제는 세대 합산이라 했잖아요. 진짜 내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 공제지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 공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데 9억 공제 너무 낮아요 하시면 안 되고요. 인별로 9억인 거죠. 아빠도 9억, 엄마도 9억, 아들도 9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 이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 해드렸었어요. 소득세도 인별과세는 인별과세인데 네. 부부는 또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한 거지 진짜. 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제가 앞서서 1주택자는 월세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임대료 과세가 원칙이었었다가, 이제 2주택자도 언제부터? 2026년도부터는 고가 전세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월세를 많이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물론 역시 1주택자 월세도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네. 뭐 세금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뭐 그러면 전세 돌리면 되겠죠? 뭐 그런 식인 거고, 공시가 12억 이하다라고 하면 월세를 얼마를 받던 상관없다. 오히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미성년자, 극단적으로 미취학 아동이라 하더라도 월세를 내가 200만 원씩 받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왜냐? 그냥 인별과세니까. 근데 여기 임대소득세 관련해서는 부부는 합산이다 보니까, 아니 고가주택 한 채는 아빠 집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엄마 주택은 전세를 놨어. 그럼 여기서 전세 간주임대료 부과되겠네?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그때 해결책으로 어느 정도 얘기했었던 게, 아니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종부세처럼 임대소득세도 그냥 인별과세 시켜줘. 그치.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주택자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걷겠다? 그래 걷어. 근데 인별로 한 채씩은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듣다 보면 사람들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세목마다 달라서 그래요. 정말 화가 나. 네. 양도세 기준 다르고, 종부세 기준 다르고, 소득세 기준 다르고, 이게 무슨 뭐 퍼즐 맞추기나 무슨 난수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대국민 세금식 공부를 시키는 좀 이상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 문제 내려고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막. 꼬는 거죠, 꼭. 그러니까 뭐 다음 중 세목에 따른 주택수로 틀린 것은 하면서 이제 소득세 기준으로는 몇 주택인가요? 하면서 막 이런 질문 나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일단은 뭐 합당하냐 뭐 합당하지 않느냐는 논외로 하고, 여기 댓글 중에서도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아니 저는 저 의견에 100%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인이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최근에. 저는 그 이혼율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의가 별로 이렇게 나이 먹고 한 20, 30년 살다 보면은 솔직히 그 연애 때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차피 친구처럼 살잖아요. 그냥 이혼하고 부부가 아닌 척하는 사는 거,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 이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법률적으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혼을 강요하는 나라예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하자면, 이전에 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 얘기하면서 다물권자 얘기 한번 한 적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예전에는 1인 다물권자, 1세대 다물권자가 달랐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심플하게 부부 아빠가 혼자서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입주권 하나인데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각자 분양 자격이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세대로 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제3자는 팔았을 때
어쨌든 세대 분리를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각각 개별적으로 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법제처나 그동안의 하급심에서는 그래 줄게 라고 했었던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아니야 진짜 세대 분리를 하고 팔든가 그냥 어쨌든 분양자격 하나인데 이것도 쪼개기라고 보면서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을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들은 그냥 일단은 법 자체가 세대 분리하고 팔면 돼요. 세대 분리하고 팔면 되죠. 근데 부부간에는 이게 이혼을 해야면 입주권이 나오고 이혼을 안 하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대법원은 아무튼 그래 이혼하고 팔어 라는 얘기니까 이게 국가가 이혼을 장려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뭐 지금 가끔 보면 되는 거잖아. 그냥 주말 부부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사는 거지. 그러면 진짜 이혼한 부부인 거예요. 근데 부부인데 어차피 뭐 법적으로 우리가 법원 등기부등본 아니 개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띄워보기 전까지 이혼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네. 뭐 대의적인 행사는 같이 다니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또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주변에 찾아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결혼 자체적인 거는 좀 많이 줄긴 했는데 예식장 보면 풀로 돌아갑니다. 왜? 맞아요. 예약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질까를 보면 결혼을 하면 오히려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되는데 불이익이 많지.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아직 결혼 안 했어. 각자 부동산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 다 집이 있으면 있을 수 있고. 근데 결혼하는 순간 물론 아무리 최근에 혼인 아까 10년을 늘려줬다 하지만 그때 한번 써먹고 마는 거지 뭐 대출도 그렇고 뭐가 되던 간에 일단 세금이 다 불이익이야. 세금적으로 다 이득이 하나도 없잖아. 예. 결혼했을 때 뭔가 메리트를 줘야지 뭔가 차별들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결혼들을 안 하고 혼인신고들 늦추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출산도 낮아지고 이런 도미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여기 채팅창 보다 보니까 좀 떠올라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 1년, 2년 안 하는 게 그냥 트렌드야. 그러니까 혼인율이 생각보다 더 낮아요. 했는데도. 그런 건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혼인신고 했었을 때 이제 뭔가 하고 싶게끔 만드는 혜택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날은 잡으셨습니까? 네. 날 잡았습니다. 네. 여름에 갑니다. 올해야? 네, 올해입니다. 야, 김재경 장가 간대요. 좀 늦었습니다.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제가 지금 국내법 세목별로 갖다가 주택수 카운트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아까 기본적으로 국내 세법 자체는 거주자, 비거주자 기준만 있을 뿐이지 뭐 외국인이라고 차별 주는 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세목별 기준들을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대 기준으로 갑니다. 그냥 한 가족 내에 뭐 몇 명이 있던 간에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세대 기준이에요. 그런데 외국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아, 노란머리가 외국 가정이었었구나. 네, 우리 서양 분들이 온 거예요. 네. 우리 영국에서 코리아 좀 집값 괜찮다면서요? 그래서 온 거예요. 네네. 환율도 조금 괜찮은데 하면서 한국 서울주택 쌉니다 하면서 왔어. 그래서 아빠가 먼저 사본 거야. 아빠가 샀어. 네. 사보니까 수익률이 쏠쏠해. 그리고 환율이 또 더 올라.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더 살까? 해가지고 애엄마 이름으로 또 사. 그리고 우리 애들도 하나씩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애들도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죠. 한국에서는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 하나씩 해줬어요. 4주택자죠. 아유, 완전히 투기꾼이네. 저팩 패밀리 이런데 아니 우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을 때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아까 내국인과 똑같다며. 제한이 없어요. 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패밀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동거인인지. 그러네. 왜냐면 우리가 개인정보 달라할 때 그 사람 외국인 국적만 보고 그리고 개인 이제 신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주택 살 때 야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와 예.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엔 그런 것도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패밀리 네.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너네 가족 구성원들 뭐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쟤는 외국에 주민등록증도 살아보지 없어 않으니까. 맞아 생각해보니까. 맞아 주민등록증도 없는 네, 나라 보고 쟤네들은, 가지고서 네. 야 너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예. 아니 더군다나 미국 애들은 결혼하고서도 혼인신고도 안 하는 뭐 동거하면서 애 낳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다면서요. 아니 저 유럽은 거의 절반이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야, 일단은 우리나라처럼 뭐 호적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우린 뭐 애도 낳고 같이 살고 있어도 혼인신고 안 했어. 그건 상관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차별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은 세대 기준으로 묶어버리니까 다 걸리는데 네. 외국 사람들은 여기는 그냥 다 쓸어 담아도 되는군요.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한국에 자꾸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국적 네. 포기하고 그렇게 갔다 와서 여기 외국인처럼 쓰려고 그러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겠다 보니까. 자꾸 예. 한국 사람들 괴롭혀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 좀 떠나게끔 하려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1세대는 1세대인데 이게 1세대를 카운트할 수가 있느냐 없네. 예. 사실상 불가능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이게 제일 안 좋은 계정은 네. 이거죠. 외국 애들도 세대 기준 관련해서 뭐 갖고 와라 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안 해놓은 가정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체크는 돼요? 만약에 갖고 왔어요. 서류 떼오라 해서 떼왔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거 확인이 돼요? 그렇죠. 못하지. 일단은 영어에서 장벽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킵할 것 같은데. 아니 뭐 예를 들어 서류를 본인이 떼왔다라고 했어. 네. 근데 위조를 한 거야. 네, 그렇죠. 그런데 위조하면 우리가 알 수도 없지. 그래서 뭐 그때마다 미국 대사관 전화해가지고 여기 제임스 씨가 뭐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왔는데 네. 이게 가족 맞나요? 이거 진위 여부 좀 체크해 주시죠.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지, 애초에 안 되지. 불가능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꾸로 이게 사실상 역차별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욕차별이네. 맞네요. 네. 예. 아니 그러면 사실 이게 개념적으로도 좀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세대 기준으로 과세하는 건 문제라고 전 예전부터 생각했거든요.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 우리가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보니까 그냥 다 나쁜 놈이라고 보는 거지만 사실 이 아빠가 완전 투기꾼이래가지고 본인 혼자만 A부터 뭐 D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 한 채, 엄마 한 채, 아들 한 채, 딸 한 채 뭐 부부까지는 솔직히 좀 모른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 애가 커가지고 시집장가 가려고 했었을 때 내 집 하나씩은 있어야지 뭐 전월세 살아야 되냐 그렇죠. 생각해가지고 부모된 마음으로서 집 하나 사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언젠가 세대 분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려고 내가 사준 건데 그냥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규제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비율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 대한민국에 차가 너무 많아. 차가 맨날 막히고 그리고 불법 주정차도 너무 많아서 네. 안 되겠다. 우리 차고지 증명제 정도로도 안 돼. 이걸 또 너무 과소비하는 것도 막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1세대 1차량 제도를 유지해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아빠 엄마 출퇴근 각각 하는 건 일단 모르겠고 무조건 자동차는 한 대야. 우리 애들 아들 딸도 다 성인이고 이제 아직은 결혼 안 해서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도 얘를 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무조건 한 대야.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니즈가 있는데 인당 하나씩 해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어디서 국토도 조그만데 너네들이 어떻게 자동차를 하나씩 이거는 부자들이나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니 집이 혼자서 주차 대수를 4대 5대 썼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가 많아라고 하는데
뭐 5인 가족이야.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죠. 네. 혼자서 5대다라고 하면 무슨 뭐 오늘은 어떤 차를 타볼까 하면서 키를 골라서 뭐 타고 그런 진짜 뭐 영앤 리치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다양한 대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더 웃긴 거는 한국 세법 기준으로는 이제 특수 관계자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모님 밑에 아들이 같이 살아도 결혼해도 세대 묶인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가족이야. 할아버지도 같이 살아. 부모님도 같이 살아. 형제들도 같이 살아. 진짜 옛날 시절에는 그렇게 뭐 많이들 살았다면서요. 네. 한 집에 뭐 10몇 명씩 살고 저 뭐 한 5명에서 8명은 기본인 것 같은데. 예. 뭐 당장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8형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뭐 가족이 북적북적했을 거잖아요. 이름도 다 못 외우겠다. 네. 그런 식인데 그런데 세대 기준으로 막아. 그러면 좀 이게 부당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니 구시대적인 이런 세대 기준을 21세기에서도 이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무엇보다도 단순히 주거 트렌드 아니면 사회 인식의 변화를 떠나서도 아니 외국 사람들은 이거 컨트롤 안 되면서 왜 네. 내국인들만 이렇게 괴롭히게 되느냐라는 얘기가 주요 골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보시면 이제 기사들이 다시 보일 거예요.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엄청나게 샀다. 네, 많이 어떻게 올해 들어서 많이 기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것도 25년 1월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여기 세무사 신문인데 내국인 역차별 문제. 이거 역차별을 얘기하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세무 전문가들도 네, 세무 전문가들도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만 무방비로 집을 사게 해준다. 외국인들이 금싸라기 땅을 주워 담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국내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먼저 이걸 얘기해야 돼요. 전 다주택자 규제를 일단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네.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 토호제 풀리고서 서울 집값 장난 아닙니다. 네. 분위기가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러던 와중 2025년 2월 17일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기사인데 서울 집값 초양극화다. 잠실은 고점 뚫는데 노원은 반토막이다 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지금 잠실은 30억 돌파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파했죠. 네. 지금 뭐 토호제 풀리기 전만 하더라도 27억, 28억 하던 게 지금 뭐 31억, 32억 거래됐다는 얘기 들리고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무슨 카더라에 따르면 무슨 33억 거래됐다는 얘기들도 들려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은 불장이에요. 막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몇 천에서 억 단위로 바뀌어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서울 외곽은 한숨만 나온다.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정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일단은 주택세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어요. 네. 1주택자라고 하면 금액대에 따라서 6억 이하는 1.1%, 9억 초과는 3.3, 여기서도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 이거는 2주택은 8.4, 3주택자는 12.4% 이렇게 내고요. 법인도 다 막았죠? 12.4% 이런 식으로 막아서 뭐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늘렸다 하더라도 그래? 다주택자는 세금만이 내야지 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제가 얘기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최고 세율 45%인데 3주택자 중과 붙으면 30% 그래서 75%죠. 여기서 7.5% 즉 지방세 10% 붙게 되면 최고 세율 82.5%다. 내면 남는 게 없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양도 차익이 똑같이 10억이라고 딱 볼게요. 다 10억, 10억, 10억. 근데 일반 세율이라고 하면 세금이 4억 2천이에요. 물론 이것도
아깝죠. 우리 10억 벌었는데 국가가 뭐 했다고 4억이나 뜯어가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거는 중과가 아닙니다. 중과세율이 붙게 되면 7억 5천이에요. 으악. 그런데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하면 2년 거주를 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세금이 확 줍니다. 네. 1억 5천 미만으로 줄어버려요. 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풀로 받아버립니다. 네. 10년 보유, 10년 거주에서 1년당 4%씩 해서 최대 합 80%. 그러면 1,500만 원도 안 냅니다. 오. 아니 똑같은 양도 차익 10억인데 세금이 최대 7억 5천에서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와. 이게 결국은 모든 세금이 너 1주택자만 해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다? 세대 기준이죠. 아까 외국인 내국인 차별이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없죠. 사실상의 역차별이 있는 거지 법적으로 차등은 없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었던 제임스 네의 가족이 한국에 집을 샀어요. 보니까 아우 강남 집값 상승률이 쏠쏠해. 세금 내려고 보니까 어우 세금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국에 2년 놀러 올까? 오는 거죠. 아, 근데 2년씩 없어도 됩니다. 그냥 거주자만 돼도 돼요. 183일. 그런데 근데 강남이다 보니까 외국인도 세금 4억 내기 싫잖아요. 2년만 있어도 1억 5천으로 갔다가 준대. 그럼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되네. 강남에 이제 실거주하면서 열심히 돈 펑펑펑 쓰면서 한국에서 이제 문화생활을 하고 열심히 놀고 먹고 해도 세금만 줄여도 돈이 되는군요. 하면서 비과세를 받는데 나만 받느냐? 아내도 같이 와도 아내도 비과세다.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죠? 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또 종부세. 음. 지금 다주택자 중과 참고로 원래 2주택자 중과도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졌고요. 없어졌죠. 네. 지금 3주택자부터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현행 세율 자체는 세율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 종부세율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 차이가 그냥 거의 2배였다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은 못 사게 해놓고 못 팔게 해놓고 그러면 천년만년 이 정권이야? 정권 바뀌고 그때 팔면 되지 않을까? 니들이 이래도 안 팔고 버티나 보자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죠. 종부세 막 내는데 이것도 다행인 거는 이거는 인별과세다. 근데 이거 인별과세도 정부가 인별과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맨 처음엔 이걸 합산을 했었는데 그쵸. 그때는 세대별 과세였어. 근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위헌. 네. 그러니까 이거 개정안은 위헌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종부세를 없애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냥 인별로만 하는 걸로 쪼개버린 거죠. 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들게 되면 조금 생각이 씁쓸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제 지역도 강남 3구랑 용산구 이렇게 4군데만 있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양도세 중과세율은 취득할 때 기준이 아니라 처분할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주택자야. 근데 지금 당장은 비규제 지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2021년도에 규제 지역이 제일 많았을 때 전국에 112개나 있었는데 어지간한 곳들은 다 규제 지역이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비규제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집값 이렇게 치솟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막 서울 수도권도 막 이제 온기가 퍼져나가면서 올라가요. 아니면 광역시도 올라가요.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 성향에 따라서 네. 예끼 투기꾼들 하면서 규제 지역도 지정하겠죠. 그렇죠. 그럼 다주택자 여기서 말하는 양도세 다주택자는 세대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막 여러 채를 해서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우리 불쌍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막 결혼하려고 해도 집이 없고 그래서 막 결혼도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집 하나씩 사줬는데 인별로는 하나씩인데 우리는 세대로 묶여가지고 중과세를 두들겨 맞고 저기 제임스네 가족들은 그냥 카운트가 안 되니까
인별로 일반 세율을 받든가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어. 그러면 거주자 요건만 맞추면 비과세로 팔아버립니다. 12억 이하는 100% 비과세? 오, 땡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맞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여파는 정말 많이 강조되는 게 일명 똘똘한 한 채가 된다.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강남 가려고 하고, 강남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가려고 하고, 여기도 신축 아파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 사람들도 요즘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반포 가격이 막 60억 막 이러면서 가니까 대치개포 분들이 네. 저 상담하다 보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직도 30억대인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랬다가 토호제가 풀리면서 지금 대치도 이제 40억 갔잖아요. 네. 40억 해도 이전보단 낫는데 네. 아직도 썩 마음에 들진 않아. 그치. 예. 반포는 60억인데 왜 우린 아직도 40억이야. 그것도 대치는 토호제 풀리면서 먼저 튀어서 그렇지, 개포는 아직도 30억대 초중반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잠실이 우리가 역전한다고 지금 막 좋아하고 있잖아, 막.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개포 주민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있어요. 엘리트가 예를 들어서 신축이면 모르겠는데 네. 벌써 10몇 년 됐는데 우린 개포 신축인데 네. 실거래가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하면서 막 그 개포도 힘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거고, 이런 얘기해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웃기잖아요. 아니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 지금 마포구나 성동구 주민들만 하더라도 용성 좋다라고 해도 지금 뭐 마포나 성동 지금 이제 뭐 21억, 22억, 뭐 23억 이렇게 가는 집들이 있고, 이것도 대장들, 네. 아현이나 옥수나 이런 데가 그렇지. 그렇죠. 약간 조금 마포 성동구에서 다음 급지대 아직 정고점도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래서 정고점이 20억이었는데 여전히 지금 매물 동호수에 따라서 17억 5천, 18억 5천인 매물들도 있거든요. 우린 정고점도 회복 못했어. 미쳤네. 정고점. 그것도 마포나 마포나 성동구니까 그나마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노원구, 도봉구 이런 주민들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서울에 빌라 들고 있는 사람은 전세 사기 터지고 뭐하고 하면서 완전 초토화 분위기다. 그러니까 주택수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똘똘한 채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가격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방이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적폐, 강남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실수요자. 최근에 뭐 제가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고, 네. 유력 대선 주자분 중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실수요 1주택자까지 규제를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거 긍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한 게, 그러면 실수요가 아닌 1주택자는 규제할 수 있다는 건가? 혹은 다주택자는 여전히 괴롭히겠다는 건가? 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수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똘똘한 채가 되는 건데, 이게 뭐지 싶은 거고, 이거 왜 알면 돼?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는 본인들이 똘똘한 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결국 세목별로 네.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뭔가 다 다르긴 하지만 좀 뭔가 하나씩 나사가 빠지게 이상하게 이제 규제들이 돼 있는 거죠.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깰 때가 됐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돌아와서 맨 처음에도 간주임대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1월 달에 정말 핫한 키워드에서 조회수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월세를 누가 내요?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전월세 공급은 누가 해주나요? 전월세 공급이요? 네. 적폐들이 하고 있죠. 적폐들이. 예. 그렇죠. 네. 임대인들이 전월세를 공급해 주려 할 때 무주택자가 공매도도 아니고 네네. 우리가 없는 집을 임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전대차나 아무튼 우리가
무주택자는 애초에 임대를 얻는, 즉 임차인으로 있는 거지 공급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임대를 해줄 수 있으려면 집이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고, 그렇죠. 1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해줬다라고 하면 또 어딘가에 다른 집에 살고 있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그건 전월세를 공급해주는 사람은 다주택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다주택자를 적폐시하고 악마화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줄여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힘들어하면 지방 팔고, 서울에서 서울 외곽 팔고, 빌라 팔고, 오피스텔 팔고, 그러니까 다 합쳐서 똘똘한 한 채 강남 가야지, 강남 갈 돈은 안 돼, 마용성 가야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왜 지방은 이렇게 힘든데 왜 서울만 올라갑니까? 왜 소득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서울 집값이 올라갑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자산들이 다 서울로 쏠리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 사람들의 서울 주택의 외지인 투자 비중이 역대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떠나고 서울로 자산의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간주 임대료까지 걷기 시작해. 그럼 이제 전세 놓는 사람들도 전세를 굳이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 들겠죠?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 가격 올라가, 월세 가격 올라가, 집값은 떨어져야 되나? 집값도 올라가. 삼중고죠. 삼중고. 이런 게 걱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면 누군가가 또 이런 막 불편하신 분들이 또 댓글 달더라고요. 김재웅, 너는 하늘을 알고 둘을 모른다. 네. 다주택자리 집을 팔게 되면 그걸 누가 받겠냐? 무주택자리 받지 않냐? 왜 다주택자리 뭐 전세를 공급해 주니까 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냐? 걔네들이 쥐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거고 걔네들이 던져야 된다. 다주택자 규제는 옳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뭐 근데 똘똘한 채 되고 내가 원하는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고 말씀드려도 일단 진짜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진짜 빌라 가격 떨어지고 지방 가격 무너져요. 내가 지방에 연봉이 얼마 안 돼도 집값이 많이 무너졌어. 정부 덕분에 아이 신나 싸게 살 수 있네. 그건 사줘야 되는데 네. 또 막상 싸면 안 사죠. 안 사죠. 그리고 그분들이 살 것 같으면 뭘 샀지. 네. 떨어지면 살 것 같은데 안 삽니다. 오히려 맞죠.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올라가고 지금 강남이 그렇게 비쌌는데도 이게 나랍니까 했지만 더 비싸져요. 더 비싸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오히려 막 조급해져서 강남 오늘이 제일 쌉니까? 하면서 강남으로 지금 다들 몰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사람의 심리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했었던 그래도 주택 가격이 누군가는 팔게 되면 집값이 그럼 계속 안 사주면 계속 떨어지겠네요 라고 하자니 이 문제가 발생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못 산다의 개념이 가깝습니다. 외국인들은 사면 되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지하고 보게 되면 이제 역차별 문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도 많았었어요. 그렇죠. 이 역차별 논란이 하루 이틀 얘기 아닙니다. 근데 계속 냅두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젊은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사실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어요. 아니 뭐 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2030 세대 폰지 사기다. 왜 본인들은 그 기득권층들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본인들은 이미 받을 거 다 받고 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되게 웃기죠? 더 내기는 싫고 더 받고 싶대. 뭐 어쩌자는 거야.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좀 없애고 그냥 각자 도생하게 냅둬. 뭐 이러고 싶은데 그래도 국민연금은 또 연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더 싫은 거는 건보료입니다. 건보료가 제일 아까운 것 같아. 아니, 모르죠. 이제 나이 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젊다 보니까 저는
병원 갈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건보료 보다 보면 지금 엄청 퍼주면서 이거 합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막 엄청나게 혜택 받는다, 적자 장난 아니라더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뭐 호구해가지고 막 퍼주고 싶어.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게 역차별 문제들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규정들도 있지만 대출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DSR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너 소득이 안 되니까 못 사 라고 하면서 살 수 없게 해놓으면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자기네 은행에서 받는 거야. 뭐 중국 공산은행 뭐 이런 데서 뭐 받아. 그래서 사. 그걸 버리면 되는 건데, 거기 외국은 LTV 뭐 100%도 해준다면서요. 그럼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자만 계산해보고 수익률 계산해보면 이거 남는 장사네. 더군다나 한국 세법은 아주 해피해가지고 거주자만 되면 비과세도 해준다고요?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런 거는 얘도 한국 부동산을 살 때는 외국 은행에서 대출 금지 조항을 만든다든가 무조건 한국에서만 사야 돼. 이제 얘기 나오죠. 여기 채팅창에서 제임스네 부러워요라고 하는데, 제임스는 이제 미국 모건 스탠디 해가지고 해서 막 사는 거죠. 그래서 막 대출 받아가지고 뭐 투기. 외국인들 투기는 왜 안 막지? 너무 스윗해가지고 그냥 외국 자본 환영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집 사는 거는 아주 내수진작에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 투자 유치라 보나? 아무튼 외국인들은 대출 풀로 땡겨가지고 달러 유입이라고 볼 수 있나 이게? 아무튼 뭐 외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또 노터치입니다. 노터치. 그래서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똑같이 해야죠. 이게 공정한가요? 저는 평등과 공정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을 안 주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역차별은 막아야 되지 않나. 기준이 이렇게 달라도 되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사항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재경 너가 얘기했던 다주택자 규제는 오라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피스텔 수익률이 역대 최고래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기 나오죠? 전세의 월세와. 대한민국 임대료가 이렇게 저렴했었던 이유는 전세라는 강력한 대항마가 있다 보니까 월세가 힘을 못 쓴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적었었는데 근데 전세 사기 터지고 지금 전세 공급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빌라는 우리가 아파트 공급량 2026년부터 줍니다라고 하지만 빌라 공급은 말도 안 해요. 박살난 지 오래니까. 그러니까 진짜 서민들이 힘든 거죠. 우리가 다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빌라도 분명 주거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빌라 전세는 다 전세 사기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기피를 해. 수요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그 분양 보증 비율도 건들고 해서 전세를 공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다 월세화가 돼. 그러니까 월세가 높아지는 거죠. 월세 지수만 계속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월세 수익률이 왜 이렇게 높아졌나요? 매매 금액은 빠지는데 월세 가격은 높아져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누군가는 이거 월세 수익 좀 받아볼까? 노년에 은퇴하고서 받아볼까? 하고 사자니 주택수로 두들겨 맞죠? 그렇죠.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역전세 나고 빌라 지금 힘든 부분들 중에서 빌라를 몇백 채씩 갭 투자하고 막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냥 내 거주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빌라 전월세 놓고 그래서 뭐 소소하게 내가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보다는 내 생활비 좀 쓰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적폐 취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사느냐? 외국인들이 온다.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글로벌 임대 사업하는 미국에서 또 오고, 영국에서도 지금 온다라고 하고, 또 지금 어디야? 세계 6위 연기금 캐나다. 캐나다 연기금에서도 한국 임대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 캐나다에서 온다라는 게 뭔가요?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겁니다. 왜냐? 아파트는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안 안 낮아요. 나오죠, 아직까지. 지금도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지금 신촌 지역의 대학생들 월세를 1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들 기사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요즘 오죽하면 부모님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빽이다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엄청난 혜택이죠. 특혜고. 예. 지방에서 서울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갔어. 자취를 하려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 기숙사 떨어지고 나면 임대료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물가가 답이 안 나와. 네, 기숙사도 비싸요 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방이 저렴해 지방을 사냐? 아까 다주택자 규제를 하기는 똘똘한 채 되면서 서울로 쏠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주택이 56% 중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외국인 주택의 72%는 수도권의 집이 있대요. 외국인들도 지방 싫어요 해요. 우리가 지방에 가면 외노자들 너무 많아요. 시골에 무슨 외국인이 반이에요. 뭐 시골에 초등학교 가니까 무슨 다문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라는 얘기를 해도 정작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 집을 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조차도 돈이 생기면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살면 샀지 지방에 집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울 집값만 올라가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 거. 저는 이건 역차별을 떠나서 이거는 글로벌 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2월 16일자 기사인데 네. 허그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전세 보증 보험을 냈었을 때는 네.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강제 경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오잉? 지금 여기 이 전세 보증 사고 내면 바로 경매를 붙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걸 자랑이라고 해요. 아니 외국인들이 전세 사고를 내면 경매를 붙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허그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역전세 맞아서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네.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러면 뭐라고 하죠? 인터폴 수배해가지고 제 전세 사기 범이니까요. 이제 범죄 인도 좀 해주세요. 미국의 FBI 얘기하고 공안에 연락해가지고 빨리 이제 데리고 와주세요. 이거 되나요? 아니 이게 뭐지? 왜냐 이게 형사가 아니라 민사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허그 분양 보증을 가입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한국인이면 내국인이면 예를 전세 사기 거하게 말아먹고서 싹 외국으로 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그러면 이제 국내 못 들어온 각오를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그 재산 차업을 한다든가 경매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냥 한국에서 꼭 잘 놀다 갑니다 하면서 본국으로 도망갔어. 뭐 어떡하는 거지? 아니 왜 전세를 이게 되게 문제인데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건 자국민들은 다주택자 규제에서 전세를 계속 줄여놓고 전세를 놓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전세 금액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매매 금액 대비 전세 갭이 또 줄어들어. 그렇죠. 갭 투자하기 좋아져.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전세 제도 했지만 전세의 맛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부피 투자 가능하니까 저희 다세대 빌라는. 이거 무이자인가요? 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갭 투자 열심히 해서 벌면 내 돈, 잃으면 네 돈. 난 본국으로 빠이빠이. 그것도 그렇죠. 전세 보증금 들고 튀는 거지. 이거는 충격 받았습니다. 아니 외국인들은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전세 보증 보험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이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자랑이라고 떠드는 건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쭉 정리해 보면 이 간주임대료가 정말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저번 달에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2026년부터 그래서 2027년도 5월 달부터 이제 부과가 되면서 이슈가 될 거예요. 네. 전월세 가격 올라갈 게 눈에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간주 임대료 걷는 것까지는 뭐 거드라 그래요. 거둘 수 있어.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낮은데 낮죠. 예. 그러면 이제 월세화 하게 되면 그럼 음. 월세 가격 우리 OECD 평균으로 맞춰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돈 못 모으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죠. 전세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월세 내세요. 이제 좋은 시대에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은 정작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니까 호주에서는 외국인 투자하지 마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땅 구매 금지법, 캐나다 외국인 주거용 매입 제한 이런 거 얘기 나오고 있고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도 비EU 출신 외국인 주택 구매하려고 하면 세금 100% 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 걸어 잠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시장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주택에 한해서는 의식주 중 하나잖아요. 이거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모든 걸 다 틀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전 정권에서 뭔 얘기했었어요. 다주택자들 규제를 옳다라고 하면서 주택 공부 충분하다. 근데 집값이 이렇게 높은 거는 초과 수요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옳다라고 했다 가정하더라도 이게 자국민들만 규제를 한 거지 우리 외국인들은 규제를 안 한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사는 건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초과 수요 아니에요? 이거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안 막고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외국인들이 주택을 못 사게 이거는 조금 뭐 저는 그렇게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김재경 너 보니까 말만 시장주의지 뭐 색깔이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그건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적어도 네. 역차별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 집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대별로 보는 게 아니라 인별로 과세 때리는 식으로 바꿔주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